민주당이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투쟁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로 사법적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맞섰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 전체 회의 문턱도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선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고 여당은 군 공항 이전 현황과 법안 심사에 집중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 맞수. 국회를 뒤덮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갖가지 쟁점들을 짚어보고 엎치락뒤치락 혼전 중인 여당 전당대회 새로운 돌출 변수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야 대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검사 독재, 윤심 무죄 등을 외치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에 임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말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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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남용, 보복수사, 법칙 파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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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기 위해 총 결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의 혈안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검찰 수사 개입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실 관계자의 검찰 영장 청구 쪼개기 지침 발언은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개입을 자인한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후보 시절 공약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영장 심사에 임하라며 압박 공세를 높였습니다. 역대 제1야당 대표 중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법조인답게 또 큰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서 판단받기를 바랍니다. 또 민주당 규탄 대회를 두고는 사법적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규탄 대회에 의원들을 줄 세워 방탄막을 친다고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동의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표결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표결 일정은 여야 지도부가 만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반발하면서 퇴장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소위 단독 처리에 대한 반발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 예상대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노조법 제2조와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 시작 10여 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여당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개 토론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민의힘 논의 태도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권 바뀌자마자 민노총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이걸 이렇게 강행해서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속내, 그 꼼수를 나는 국민들에게 밝히고 싶어서 오늘 공개 토론하자 했던 겁니다. 공청회 토론회 법안 소위 4번에 걸쳐서 논의가 있었고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에 얘기를 안 했다 함은 결국은 이 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밖에는 볼 수 없다. 통과된 개정안은 다시 환노위 전체회의로 회부됩니다. 환노위 역시 전체위원 중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며 대한민국을 노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저는 청부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을 통과 안 시켰습니까? 국민적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이 형해화되지 않고 또 수천만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엔 60일간 논의가 없으면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 있는 직회부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최후 수단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야권 주도로 단독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북한 무인기 사태 후속 조치와 무속인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집중 질문했습니다. 여당은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등 법안 심사에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방부 등 업무 보고와 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초동 대응과 상황 대처에 실패했고 비행금지구역 침투가 안 됐다는 가짜뉴스로 명예까지 실추됐는데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업무 보고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에게 구두 경고했고 합참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5명에게 서면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경고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혀 경고로서의, 즉 징계로서의 효과가 없는 완전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노남불이에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과오보다는 현 대응 체계의 미비로 인한 군사작전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인사조치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또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본부 서울 사무실을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CCTV 영상과 출입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CCTV 영상을 관리하고 있고 공관과 서울 사무실 개별 출입 기록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일날 출입했던 CCTV나 이런 영상들을 구체적으로 장관님께 보고하고 우리가 확인했더니 없더라 이렇게 보고해야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를 저에게 보고했고. 여당은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등 법안 심의에 집중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첨단 무기 개발에 실패하거나 납기가 지연돼도 성실히 사업을 수행했다면 각종 제재를 감면해주는 등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 법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 내에서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에 그 엄격한 준수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가 부품이라든지 비숙련 기술자를 써가지고 품질과 관계없이 원가만 절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이 밖에 국방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순직 처리를 권고한 만큼 국방부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이 장관은 재심사에 준하는 심의위원회 심사 과정이 아직 남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법원이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며 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고통 분담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서민 고통 분담을 위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시기적절한 조치라며 정부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은행권의 독과점 횡포와 수익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금융과 통신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통신과 금융 분야는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적 성격을 담고 있기에 물가 안정을 위한 상생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자고 민주당이 제안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1000건 넘게 쌓인 상임위가 무려 7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시급한 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 먼저 올려 처리해 줄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견인해 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산층 난방비 지원 검토 지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니 대책은 하나같이 생색내기,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재정 투입 규모 또한 크지 않아 국민 체감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에너지 물가 지원 등의 대책을 포함한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며 정부 여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필요한 입법과 예산 논의에 적극 협력할 테니 초부자만을 위한 정책 기조 전면 전환하고 30조 민생 추경, 7.5조 에너지 물가 지원금 그런 추경 협의 시작합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관련법이 통과돼 인터넷 전문은행이 3개나 설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기존 외교, 안보를 넘어 경제, 에너지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엔 한미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한 한미의원 연맹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외통위는 또 접경 지역의 경제 특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평화경제특구법과 우리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간의 투자 증진 등에 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초 오늘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라며 반대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다음 주 수요일로 결정했습니다. 여야는 22일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주로 다루고 공방전이 예상되는 업무보고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이슈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이슈만을 골라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주간 이슈픽 기대가 큽니다. 네,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이슈를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이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열심히 앞으로 준비해서 금요일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골라서 이제 리포트를 해주실 건데 오늘 그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3가지 이슈를 뽑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첫 정치사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헌정사상 처음이라 네. 첫 번째 이슈픽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인데 어제 그 뉴스에서도 이제 짚어봤는데
검찰이 보고 있는 그 이 대표의 그 배임액, 뇌물 액수가 이제 상당하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표 배임액만 4천억 원이 넘고요. 네. 뇌물 액수도 133억 원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대장동 사건이 4,895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토착 비리이고 그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네. 도주 우려는 없더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에 빗대어서 이번 사건을 시정농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던 국회에서 이제 관련한 규탄 대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그 입장은 현재 그 어떤 건가요? 네, 이 대표는 어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이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다. 시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에 이익을 돌려줬을 뿐이고 단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핵심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체포 동의안이 만약 국회에 제출이 돼도 현재 분위기에서는 좀 가결이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네. 다음 주 금요일 24일에 이미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본회의를 28일에 열기로 합의를 한 상태인데 여야가 네. 그날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28일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 일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7일 월요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일로 본회의를 열어서 그날 이제 표결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군요. 예, 네. 다만 이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데요. 네.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당이라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 이 현재 재적 의원이 모두 출석했을 경우에 만약 네. 민주당에서 28명, 이 28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1대1 만남을 하면서 표심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이제 부결될 경우 이제 그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는 건데 그럴 경우 이제 부결 시에 검찰의 카드는 어떤 겁니까? 네, 뭐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도 불구속 기소는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또 최근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네고 네. 이 대북 사업 이권을 약속받았다는 의혹,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그리고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재소환이나 또 다른 영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슈픽이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첫 정치사였는데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네, 같이 보시죠. 과열된 분당대회입니다. 네, 국힘의 그 전당대회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각에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후보들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라서 네. 두 번째 이슈픽으로 잡아봤습니다. 후보자들 간의 이제 토론도 있었고 서로 이제 언론과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탄핵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합동 연설회, 방송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갈등이 점점 좀 격화돼서 역대 그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들 간에 가장 갈등이 좀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갈등도 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주목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안 후보는 당대표 후보가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 상태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또 화요일 부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안 후보 측은 이 특정 후보, 여기서 특정 후보라는 것은 김기현 후보를 지칭하는 겁니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에게만 출입증이 집중적으로 배포됐다며 당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연설회장 출입증, 이 지역 당협위원장을 통해서 배분이 되거든요. 네. 당협위원장 지지세가 많은 김 의원 밀어주기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지지자가 많았을 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일 경우 안 후보 측을 제재해달라고 이 당 선관위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 수요일에 그 첫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눈에 띄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한 종편 방송사 주관으로 첫 TV 토론이 10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당의 안정을 바탕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안정 속 개혁을 내걸었고요. 네. 안철수 후보, 이 총선 승리를 이끌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번 당권 도전마저 실패할 경우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하면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다음 날인 어제죠. 이 호남에서 있었던 합동 연설회에서도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이 문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김 후보는 가짜 뉴스다,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총선 승리 후 사퇴, 그리고 이제 황교안 후보의 김기현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 이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어떤 거죠? 네, 청부 입법 대 절차 입법입니다. 입법에 대한 건데 그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요. 노란 봉투법 얘기입니다. 15일 수요일에 환노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요. 오늘 안건조정위도 야당 주도로 통과했는데요. 이 노란 봉투법이 언급된 지 9년 만입니다. 네, 안건조정위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노란 봉투법, 이제 환노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공청회와 법안 소위에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절차에 따라 소위를 통과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국민의힘 측은 민노총의 청부 입법에 불과하다, 민노총 방탄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부 입법이냐 절차 입법이냐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사위 또 환노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법안을 바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이런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김 아나운서가 이제 노란 봉투법이 이제 9년 전부터 언급이 됐다고 밝혔는데, 이 노란 봉투법의 이제 좀 의미 그리고 이제 그 유래도 참 궁금합니다. 네, 지난 2013년이죠. 쌍용차 사태 기억하시죠? 네. 네, 그때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 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47억 원. 그래서 이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라고 이 노란 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10만 명이 4만 7천 원씩 보내면 47억 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면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노란 봉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노란 봉투법은 노조법 3조가 이제 핵심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법 3조,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조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거꾸로 불법 파업은 이 노조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이 그동안 돼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배를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한 거죠. 그러니까 합법이든 불법이든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좀 제한하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되는 건데요. 이 재계는 재산권 침해 또 불법을 입법으로 보호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제외한 이제 합법 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한테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할 수 없다. 네. 그런 게 이제 핵심 이슈군요. 네. 본회의까지 통과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1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정말 감사합니다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잦은 신경전을 벌였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정말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건넸는데요.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든 청문회든 열어서 좀 진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네, 김의겸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또 재차 감사 표시를 건네자 김의겸 의원은 법사위원장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다면서 뜻밖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앙숙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의원 사이에도 부드러운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저부터 좀 차분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좀 차분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서면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처음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 서면 조사뿐만이 아니고 무슨 체포영장 발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무부 장관님처럼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말씀해 주신 것 처음이라는 의미에서 김 의원이 먼저 차분한 질문과 답변을 부탁하자 한 장관도 그러면 좋겠다면서 화답한 건데요. 고성과 삿대질로 늘 살얼음판 같았던 법사위 현장이 이날 유난히 훈풍이 불었다고 하죠. 가는 말도 고우니 오는 말도 고왔던 걸까요? 국회 현장에서 자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연포탕 대 호남 인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호남 지역을 찾아서 화합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연포탕 잘 끓여서 국민 대통합, 우리 당내 대통합 이루어서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고 약속한 저 김기현 연포탕의 고향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여주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서통합하겠다. 김 후보는 진심과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연대와 포용, 탕평 정책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요. 국민 대통합이라는 화합의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호남 출신 인사로 정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170석 압승을 이루려면 호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호남 인사의 당 지도부 입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한편 호남에서의 승리했던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대구 출신임에도 당대표 후보 중에 유일하게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천 후보는 험지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진정성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에서 명맥이 끊긴 호남의 큰 정치인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배출해야 합니다. 저 천하람이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해 주십시오. 최고위원 후보들도 호남 구애 전략을 펼쳤는데요. 허은하, 김용태 후보는 지하철 활성화와 공항 통합 이전 추진 등 지역 민생 이슈를 앞세웠고요. 조수진 후보는 호남의 딸, 그리고 김병민 후보는 호남 지역 발전을 언급했습니다. 당 취약 지역인 호남을 찾아서 맞춤형 발언으로 적극 구애를 펼친 후보들, 그 어느 때보다 열띤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수 불모지인 호남에서 당심과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 라이브 6 청년 마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온통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회 안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주최했던 규탄 대회가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오늘 어쨌든 규탄 대회가 또 이제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예전에 2018년에 법원에 갔던 이제 권성동 의원 사례를 보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이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대표로서도 역공도 되고 또 방탄 프레임도 벗어날 수 있느냐,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그 사유인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던 사람입니다만 네. 이 경우에는 아마 불체포 특권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되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결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불체포 특권 이와 관련돼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건 구속해서 재판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 예를 들면 배임 혐의가 주요 혐의였죠.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 사실은 성남시가 일정 정도 이익을 다시 가져왔는데 부산시의 LCT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예산을 써서 도로까지 깔아주고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이 사안이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이지 혐의가 확정적으로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증거인멸이라고 최근에 이제 뭐 구치소의 면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검찰이 언론에 흘려서 마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당대표 대선 후보였던 사람에 대한 수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정주행 후보에 대해서도 있었고, 네. 근데 그때 수사를 할 때 구속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계속 이어갔어요. 재판도 계속 그렇게 이어갔고, 2002년도에 있었던 차떼기 사건, 정말 큰 돈이 오갔지만 이해창 후보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너무도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아마 당연하게도 부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역시 민주당에서 이런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노웅래 의원 사례를 봐도 알다시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이견이 있더라도 결국 본투표에 들어가면은 약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당 대표이니만큼 이번에도 뭐 본인들이 대선 때 주장했던 뭐 특권 포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이런 구속영장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이번에 마치 사안이 뭐 다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그마치 거의 5천억에 가까운 4,895억이나 되는 배임 혐의가 지금 걸려져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뭐 성남 쪽에서 뭐 일부 이익을 환수했다라고 하지만 이 지금 배임 혐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고 본다면 원래대로였으면 국가기관이나 공사로 돌아갔어야 할 6천억의 수익 중에 4천억 원 후반대의 수익이 결국 부당이득으로 되어서 시공사에게 빠져나간 정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마치 이것을 뭐 우리가 일부라도 가져왔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것이 아니다. 사안을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뭐 구속 수사의 필요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권지웅 의원도 네. 짧게 일단 대답해 주시죠. 사실은 저는 그 권성동 의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2018년에 이제 강원랜드 채용 비리 때문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습니다. 국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근데 국회에 보고된 다음에 24시간이나 72시간 사이에 본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6월 지방선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본회의를 원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기가 열리지 않았던 7월 초에 자기가 출두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성동 의원 역시도 국회의원으로서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맞고요. 저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회기가 끝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 영원히 예를 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크게 볼 일인가 싶긴 합니다. 네,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 직위, 자신의 이제 지위를 벗어 던지고 떳떳하게 법원에 갔던 건 아니다. 세간에 알려진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다른 부분이 있다.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지난 그 대선 기간에 불체포 특권을 이제
포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꺼냈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일관되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 정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좀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님과 좀 의견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검찰과 법원이 더 나아졌다는 건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이 벌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가 회기 중에 인신이 구속되어야 하는가? 근데 그것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뭔가 막을 수 있는 정치가 하나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나 행정부에 비해서 사실 입법부의 권한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원의 권한이 되게 과도해 보이긴 하지만 되게 거대한 공무원을 이끌고 있는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권력에 비해서는 입법부의 권한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회기 중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체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좀 유지되어야 될 국회의원의 권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데 네. 최소한의 이제 방어 기제, 뭐 그런 보장하는 그 입법 보완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질문이 청년 세대가 보기에 과연 이 불체포 특권이 어떠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지금 젊은 층의 지지를 잃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런 불체포 특권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국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본인들이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른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실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가 그 잣대가 본인들에게 돌아왔을 때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사태만 해도 조국 장관께서 이전부터 뭐 어떤 그런 부모의 특권을 사용해서 이득을 보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셨는데 또 본인이 막상 자기 자식들에게 한 것은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고 뭐 정말 안 좋은 사례였습니다. 뭐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성토를 정말 많이 하시다가 본인이 성추문에 휘말리자 어떠한 법적인 다툼이나 거기에서 해명도 하시지 않으시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회의원 내려놔야 한다, 이런 특권을 발동하는 사람들 기득권의 잘못된 행태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막상 자기가 그 대상이 됐을 때는 방금 전같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행태가 결국 좀 굉장히 위선적이고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저도 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 이제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게 충분히 존재했었던 것도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저는 있어야 되는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된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인허가 장사이고 징역 11년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 사안을 두고서 이제 확연히 갈리는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역 토착 비리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탄압이고 사법 사냥이다. 두 가지 이제 확연히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저는 사법 영역이 정치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뇌물죄로 구속하겠다고 엄청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구속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수사가 잘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됐는지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로 이것이 죄가 되게 되면 저는 지방자치제 혹은 아니면 정부가 했던 많은 일들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부산의 LCD 같은 경우는 그 사업으로 거의 1조 이상의 이익이 났어요. 근데 그것도 다 그 지자체장에 도시계획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1조 이상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었죠. 근데 그런 건 또 어떻게 볼 건가? 그냥 민간 사업이었으니까 그냥 도시계획에 의한 이익을 가져가도 됐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쉽사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 더는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를 하면서 사실은 성남시는
1,800억밖에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근데 2018년에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5,500억을 환수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어떤 그 소송이 붙었었어요. 네. 근데 대법원에 의해서 5,500억을 환수한 게 맞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의 공소장은 지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 자체가 되게 부정확한 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배임이 있었다는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는 이 구속영장의 어떤 근거를 갖기 위해서 구치소 면회에 있었던 내용을 검찰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을 검찰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활용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언론에 흘렸다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스스로 되게 자신들이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되게 쫄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어서 되려 되게 무리스럽게 하고 있다. 정치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탄압으로 이제 보신다는 거죠? 네,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돼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네, 좀 이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이제 이 인허가 장사라는 표현이 뭐 굉장히 좀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성남 FC 사례 같은 걸 봐도 성남 FC의 이제 그때 이제 후원자였던 가장 많은 후원 단체였던 시민 단체가 39억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요, 그 해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후원금이 3천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되던 단체입니다. 그럼 어디서 나서 39억을 후원을 했느냐? 특정 기업이 여기에 40억을 갑자기 후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도 그 특정 기업은 제2사업 건축 인허가를 그 다음에 바로 받아내죠. 이런 식으로 인허가가 항상 어떤 되기 이전에 의심스러운 금전 이동이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혐의들을 결국엔 인허가 장사라는 표현이 저는 정확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게 뭐 이재명 대표께서 자꾸 이걸 어떤 정치 탄압 이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시는데 이게 무슨 어떤 사상범이나 정치범이 아니라 그냥 본인 비리 혐의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의 비리 혐의를 마치 지금 어떤 뭐 국민적 지지나 자신의 어떤 정치적 행보 때문에 탄압을 받는 모양새로 자꾸 이끌어 가시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인허가 장사라는 말이 맞으면 그것은 비단 이재명 대표만을 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아까 부산 LCT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수많은 지자체장들이 했던 것을 공평하게 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닌가가 남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역 토착 비리냐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냐 역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어제 그 주간조선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앞으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체포 동의안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앞으로 줄줄이 나올 것이다. 백현동, 정자동, 뭐 그 대북, 송금, 뭐 쌍방울 관련해서 뭐 변호사비 대납 포함해서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뭐 그 세간의 이야기들은 계속 뭐 흘러나오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에서 방탄을 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계속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것도 좀 그 간략히 좀 들어볼까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이 그냥 평론가적 지위였으면 크게 상관없는 일이죠. 그냥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이니까요. 근데 대통령실은 그것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기자들 사이에서는 수석급 정도가 될 텐데 많이 떠올리죠. 네. 근데 그 사람의 발언이 보도되었고 그것이 보도된 것을 지금 대통령실이 반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또 영장을 칠 거다라고 예견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문하고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법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사법체계가 중립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검찰총장이 반박하거나 누구라도 반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면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의 이제 워딩은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친 게 아니냐, 사법의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이다. 저는 이제 이런 발언이 적절했느냐를 이야기하면 저도 역시도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사안이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방탄을 해나가면 뭐 검찰 수사 이럴 수밖에 없을 것 이런 얘기도 아니고 뭐 계속 될 것, 뭐 정확한 워딩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지만 네. 뭐 기자로 전달해주면서 오해가 있었을 수 있지만 나온 워딩 자체가 그렇게 좀 적절하게 나오진 저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것이 무슨 뭐 대통령실의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에 지금 수사를 뭐 마치 자기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는 좀 민주당에서 과도한 해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뭐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해서 나왔겠지만은 좀 이름을 밝히지도 않은 결국 익명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무슨 뭐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검찰을 조종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검찰 조직에 대한 모욕이죠, 거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 하나하나까지 붙잡아가면서 프레임질을 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슈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요. 여론조사가 현재 그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양강 간의 엎치락뒤치락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얼마 전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천하람 후보 이야기가 이제 지금 이제 관심사인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네. 차지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전체 국민 대상. 이게 바로 이제 민심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천하람 민심 1위가 시사하는 게 어떤 것인지 두 분의 생각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같은 또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이야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어떤 상식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비상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심이 좀 반응하는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한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왔다고는 하나 워낙 여론조사가 많더라고요. 많죠. 그리고 그 네. 결과가 하나의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워낙 다양해서 이것만으로 이제 천하람 후보가 지금 뭐 민심에서 1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이것이 결선으로 가는 길에 어떤 좋은 신호등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조사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3위에서 4위를 하는 여론조사도 있고 해서 좀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아직 현직 당직을 맡고 있어서 이런 당내 선거에 대해서 발언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뭐 천하람 이제 후보 개인에게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현상만 놓고 분석을 하자면 기존에 이제 저희 전당대회에 나오신 이제 출마자분들께서 네. 뭐 여당이니만큼 대통령과의 소통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너무 그것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시고 자신이 이제 당대표가 되었을 때 해나갈 뭐 당내 개혁이라든지 뭐 앞으로 총선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신 부분이 좀 약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천하람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여기에 좀 지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이것과는 별개로 당원들 위주나 아니면은 뭐 지지자 위주로 하면은 여전히 아직 3위 정도에 머무르고 계세요. 물론 그것도 굉장한 돌풍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실제 선거에서 뭐 우승을 점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또 나온 화두 중에 하나가 국힘 안에서 당정 일체론이 또 나왔습니다. 네. 당정을 이제 분리하는 한 20년 전에 이제 그 추세였는데 네. 바로 이제 약간 그 시대가 또 그 뒤로 가는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그 윤 대통령이 대선 때 그 당정 분리를 또 이제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반대의 당정 일체론이 나와서 과연 이걸 또 어떻게 또 국민들은 받아들여야 되는지 두 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논의가 좀 우스꽝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당이 그 정부와 가까워야 하냐 아니면 거리를 둬야 되냐 이런 어떤 고상한 논의가 아니라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개 숙일 거냐 말 거냐 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300만 원 당비 내니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순간 이 모든 건 다 내 말들 들을 거냐 말 거냐로 다 저는 수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아무리 고상하게 뭔가 다른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윤석열의 힘에 굴복할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내가 더 잘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지금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여요. 그래서 뭐 당정일체, 당정분리 논의는 너무 이 현실과 안 맞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결국 여당이 대통령과 얼만큼 소통을 해야 되느냐, 뭐 가까워야 되느냐,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적절할 때도 있고 또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맞을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실제 이 논의가 물론 대통령께서도 본인도 당원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당대회에 대해서 발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높은 권한과 권력을 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말 순수한 당원 입장에서 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뭐 이런 영향을 받는 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주의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논의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가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하나 또 질문 드리고 답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3주 연속 상승세인데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그 약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궤를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한 가지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좀 정체 내지 부진입니다. 최저치 26%를 찍었는데 민주당은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국민의힘의 그 또 윤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는 문성호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권지웅 위원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뭐 이 분석대로 천하람 이제 후보께서 참여를 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있던 전당대회보다는 좀 더 좀 다른 방향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있어서 이런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또 답보 상태인 것은 방금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이전의 전당대회 후보들이 너무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동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대부분의 뉴스는 사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 있고 이것을 지적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어떤 검찰의 수사를 잘 해소해내길 바라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행동을 해야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체포동의안 자체는 제가 생각컨대는 부결되겠지만 우리가 이걸 그냥 부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민주당에 연결되는 어떤 구성원의 사법 리스크와 정당을 분리해낼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 지지율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으로 이슈들이 좀 무겁기도 했고 최근에 나왔던 그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진지하고 진주한 분위기에서 네. 오늘 토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 그 청년 마술 시간에 좀 그 밝게 웃으면서 또 가볍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슈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술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